ICT콕에서 테크핀 블록체인의 데이터 선법과 자금 세탁 방지를 발표하게 된 테크파이 김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게 ICT콕에서 테크핀 블록체인의 저도 이게 데이터 처음으로 선법과 이렇게 자금 세탁 방지를 좀 발표하게 어색하긴 한데 된 그래도 그래도 1시간 재밌게 잘 얘기. 저도 이게 앞에 그림처럼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ICT콕에서 테크핀 블록체인의 저도 이게 데이터 처음으로 선법과 자금 영어에 세탁 대해서 방지를 조금 발표하게 어색하긴 된 한데 그래도 잘 안 보이는 1시간 재밌게 잘 얘기. 저도 이게 디지털 일일 시대 앞에 그림처럼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ICT콕에서 테크핀 블록체인의 저도 이게 너무 데이터 처음으로 선법과 영어에 대해서 자금 조금 세탁 어색하긴 방지를 한데 그래도 잘 안 보이는 1시간 저도 이게 디지털 일일 시대 앞에 그림처럼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가 파워빌드하고 뭐 자바, 안드로이드, 지금은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지나왔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 이 개발자가 알아야 될 단어는 달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자바를 알려드릴 수도 없고 안드로이드를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걸 알면 좋을까? 뭐 창업을 어떤 식으로 개발자들이 창업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걸 어떤 아이템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개발자들이 좀 이렇게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걸 알면 많이 유용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 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데이터 상법이라는 주제 하나하고 블록체인 자금 세탁 방지가 있으니까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얘기를 하고 앞에 테크핀 영역에서는 이제 데이터 상법 관련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고 그 외 나머지 얘기를 또 많이 하긴 할 텐데 그 두 가지를 주제로 해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안 들리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뭐 중간중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있는데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뭐 핀테크, 레그테크, 빅테크, 테크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 잘 아실 것 같아요. 핀테크하고 테크핀의 차이는 뭐 그런 알리바바, 마윈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카카오페이에서 하면 이제 테크핀이고 스타벅스에서 하면 테크핀이고 근데 전통 은행 뭐 이렇게 뱅크에서 하면 이제 핀테크라고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레그테크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씩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그테크는 규제를 지키도록 돕는 거, 뭐 이렇게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뭐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 제가 원래 예전에 개인정보 영향 평가라 그래서 공공기관에 네네 파일은 제공 안 하지만 뭐 찍으시는 거 뭐 상관없습니다. 파일은 그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면 뭘 하냐면 공공기관들의 어떤 그 개인정보 점수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잘 모르시겠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볼드로 좀 이렇게 두껍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홈페이지들마다. 그게 법이 정의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걸 여기 레그테크에 보면 개인정보 이슈 해결을 뭐 트루놈이라고 써있는데 그런 부분들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레그테크로 할 수 있고 빅테크는 별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MS라든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별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비금융에서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빅테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말이 조금 빨라가지고 괜찮으신 거죠?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 많이 안 오셨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을 가져왔거든요. 오늘은 몇 분 안 되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시고 질의를 하시거나 저한테 뭐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시고 한테 저자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최근에 이제 9월 8일에 나온 책이고 제가 대표 저자로 있는 책이고요. 데이터 3법에 관련된 책이고 저하고 IT 전문가 3명이랑 변호사 3명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뭐 9월 8일에 나온 책이니까 그래도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정리된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누굴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뭐 경청을 하시는 분 물론 한 번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블록체인처럼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뭐 나중에 하는 것처럼 서로 다 합의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없는 것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 하겠습니다. 좀 나아지시는 것 같네요. 좋은데 점수 좀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강의라는 게 서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해야지 하는 거지. 사실 온라인만 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더 그거 한데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오프라인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집중해 주시고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저도 아는 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진 거죠 지금? 예.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토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유니콘이고 여기 있는 부분들이 레볼루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저희가 종합지구 결제협의니 뭐 이런 회사들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레볼루트를 예를 들거든요. 그거 외에도 뭐 트랜스퍼와이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랜스퍼와이즈라고 못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환전해주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이제 그 유럽에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토스만 일단 있고 그 외 나머지들 계속 있고 유니콘이 1조 이상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작년 기준이긴 하지만 뭐 크게 변한 것 같고요.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목표로 해서 다 나가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가고 있죠. 그리고 뭐 작년 기준으로 1.3조 추정했고요. 그 해마다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금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데이터 산법 얘기에서 금융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데이터 산법인데 금융 얘기를 많이 하냐면 데이터 산법은 이제 개망신이라고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신용정보법이 그 금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신용정보법이 가장 내용이 많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이렇게 어떤 마이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융권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테크핀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미 핀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레그테크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이제 그 효과적으로 뭐 보면 이제 유니타스, 이컴퍼니, 에임스, 옥타솔루션, 코스콘, 금융보안원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레그테크 기업 추천한 기업들 목록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볼 때는 좋은 이제 레그테크 솔루션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루노미는 이제 유럽 회사인데 외국 회사인데 개인정보를 뭐 법적 문제 없이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고 그 외에 뭐 컴플라이 어드밴티지는 자동세탁 범죄에 관련된 해외 그 레그테크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유니타스가 있고요, 에임스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유니타스하고 옥타솔루션 같은 자동세탁 방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동세탁 방지도 어떻게 생각하면 영업하시는 분이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는 회사거든요. 관련해서 요즘 그 가상자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엠번방 조주빈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1900 뒤에 얘기인데 먼저 좀 할게요. 1930년대 알카포네가 그 돈을 많이 하잖아요. 범죄를 저질러서. 근데 거기서 가져온 게 뭐 그거를 돈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꿨을까요? 자금 세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 키워드 이게 힌트가 있어요. 세탁소에서 바꿨어요. 1930년대에 세탁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찰이 많이 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카드를 쓰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현찰이 가장 모인 데가 세탁소에 쓰였어요. 그래서 알카포네가 그 돈을 세탁소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짧게 넣고 뭐 많이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법적인 돈을 만든 거거든요. 자동세탁이라는 거는 이제 불법적인 돈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자금세탁이고 그거를 막는 게 자금세탁 방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현찰들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제 사이버 머니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는 게 자금세탁 방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내게 하는 솔루션들이 데이터 3법에서 돈을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카테고리가 데이터 3법이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데이터 3법 있기 이전에도 사실 그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활성화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뒷받침이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크롤링? 그러니까 스크래핑이라는 단어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스크래핑은 그냥 기술을 이용한 거지. 최근에도 부동산 회사에서 뭐 전자 등기부 등본을 막 마구 가져와가지고 문제가 돼서 뭐 구속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가져가자고 하지 않는데 가져오는 건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데이터 산법이 이제 원래 데이터를 쉽게 가져와야 되는데 역할이 안 돼서 그런 거를 이제 합법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게 데이터 산법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쓰는 방법을 한번 레그테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는 않고요. 한 1분 정도 잠깐 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동영상인데 어떤 그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거를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신용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신용 평가하고 사실 레가테크가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보여주는 기술로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레그테크의 영역들은 이게 그냥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레그테크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업하시는 분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론 뭐 사업하시는 분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혹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어떤 거요? 동영상 아, 이거요? 설명을 하자면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북하고 네이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그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혈액형하고 비슷한 것인데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 산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는 금융에 대한 뭐 데이터고 이 모든 것들이 뭐 가지고 있는 데가 물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데이터들은 금융권하고 은행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데이터 결합이나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신용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의 패턴을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거래 내역까지 가져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한번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여기는 이제 빅테크인데 빅테크의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이스북하고 삼성페이하고 알리페이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많이 아시죠? 삼성페이가 원래는 삼성전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을 팔고 있는데 지금은 삼성페이에 되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패스라는 해외 송금 회사에 있었는데 삼성페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외 송금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삼성페이에서 해외 송금도 됩니다. 제가 그거 붙였는데 삼성페이에서 물론 삼성페이가 해외 송금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해외 송금처럼 회사의 뭐 어떤 고객의 인증을 못 하겠는데 중개 회사로서 그 두 가지 회사가 있어요. 삼성페이에 지금 한패스라는 회사하고 센티비라는 회사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필리핀으로 보내겠다, 100만 원을 보내겠다 그러면 뭐 어떤 나라는 뭐 A라는 기업은 97만 원
B라는 기관은 96만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데가 좋은지 보여주고 그거를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삼성페이가 해외 송금도 하고 있어요. 그 플랫폼이 이렇게 결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삼성페이라는 삼성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핸드폰이라는 플랫폼. 그죠? 이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고 있는 걸 빅테크라고 하거든요. 그걸 삼성페이, 알리페이, 여기는 이제 저 옆에 보이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도 아시겠지만 리브라라고 코인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샵스라는 페이스북의 샵스라는 쇼핑도 만들어내고 있고 네이버페이가 있다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잖아요. 왜 스마트 스토어를 할까요? 고객의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고객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많은 영역이 금융, 의료, 쇼핑이 큰 영역이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사람을 파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영역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빅데이터를 하시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충분도가 있잖아요. 삼성페이를 쓰시는 분들은 삼성페이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LG폰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옛날에 삼성페이 쓰고 있을 때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쓰시는 분들은 무지하게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충성도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거죠. 뭐 세상의 모든 회사들은 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1등하는 게 목표잖아요. 이게 뭐냐면 2019년도에 금융감독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핀테크 주요 트렌드 및 시사점이라는 걸로 한번 쳐보시면 인터넷에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구글, 아마존, 애플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보다폰하고 여기 매크로 라이브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스타벅스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가 은행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아르헨티나에 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커피숍에서 은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선불 카드라고 있잖아요. 선불 카드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경쟁 상대를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 회사들을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재밌는 얘기가 빅히트 BTS 아시죠? 빅히트에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막 거기도 사람 엄청나게 모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엄청난 충성도가 강한 고객들이 있죠. 암이라는 그 고객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경쟁상들을 네이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 경쟁상들. 어젠가 오늘인가 뭐 상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사업 영역에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빅테크 영역까지는 BTS의 어떤 피버스 플랫폼은 그 영역까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이제 빅테크 영역에서는 이런 이제 알리바바 이런 영역, 한국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빅테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빅테크라는 거는 빅이라는 거는 정의가 없잖아요. 글로벌 전 세계의 빅테크일 수도 있고 한국의 빅테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영역이 있고요. 앞에는 이제 부연 설명이었고 이제부터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너무 많이 앞에서 얘기해가지고 이게 뭘까요? 골키퍼. 네? 골키퍼. 네네. 골키퍼일 수도 있고 데이터 3법 이전이라고 썼어요 앞에.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특징은 뭐 알 수 있는 게 없죠. 이게 남자를 모델로 했는지 여자를 모델로 했는지.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 수 있고 근데 마케팅에서 이용할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3법 이전에는 저는 이제 허수아비처럼 데이터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데이터가 있긴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2016년도에 보면 저희가 이제 비식별화 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면 데이터를 이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가 않은 거죠. 이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허수아비 데이터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사람이 여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식별이 좀 힘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를 바꿔주겠다라는 게 데이터 3법이에요. 최소한 어디처럼 만들어주느냐. 그거보다
그거보다는 이제 뒤에 얘기를 먼저 할게요. 2000년대 초반에 그 PFMS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자산 관리인데 이게 지금의 어떻게 생각하면 뭐 뱅크샐러드나 토스에서 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는 이제 스크래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데이터 산법이라는 이제 구조가 없었거든요. 그 스크래핑은 먼저 제가 이제 속스그램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이 핑거라는 회사랑 같이 경쟁하는 회사인데 문제가 뭐냐면 공식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가 조금 바뀌잖아요. 그러면 항상 누가 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스크래핑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구조가 여기 딱 있으면 이게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내려오잖아요.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있으면 구조가 여기 데이터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면 구조가 정의 아래 항상 여기서 가져오는 건데 근데 데이터가 일로 가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못 가져오잖아요. 그럼 누군가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법에서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거부 못하도록 한 게 데이터 3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이미 이런 PFMS가 나왔지만 잘 안 되고 있다가 드디어 지금은 이제 복면가학처럼 된다고 생각해요. 복면가학은 가끔 맞추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잘 된 건가요? 못 된 건가요? 케이스별로 달라요. 데이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이게 차태현이라고 맞췄다고 칩시다. 그럼 잘한 거잖아요. 데이터 맞춘 사람 입장에서는. 차태현한테 마케팅 하는 것보다는 40대 남자 서울 사는 사람보다는 차태현이라는 걸 알고 하는 거에 더 좋잖아요. 근데 그게 데이터 주는 쪽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죠. 이 정도만 하고 본명과학 정도만 하라고 데이터를 하라고 한 건데 데이터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징적인 데이터를 줘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데이터 3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내용은 되게 많은데 뭐 비식별 오늘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안내서가 나왔거든요. 500페이지. 그런 거 다 보시면 되는데 그걸 제가 500페이지 그걸 다 여기서 설명할 수도 없고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도 뭐 자세하게 아주 뭐 그런 것까지 뭐 설명을 물론 따로 그것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레벨이 어떤가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이전에 우리가 이 정도 레벨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다가 이게 뭐 딱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건데 오늘은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그런 거고 개인정보, 가명정보, 그 익명정보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냥 핵심이거든요. 홍길동 35세 가명정보, 익명정보. 근데 드물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익명정보에서 성씨까지 준 거예요. 홍씨라고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없죠. 30대 남성 경기도 분당 월소비에 100에서 200만 원. 홍씨, 성별 홍씨 그냥 성등 홍씨구나. 왜냐하면 데이터가 홍씨가 많이 그러니까 홍씨, 뭐 백씨, 뭐 김씨가 많이 있어. 그것도 뭐 데이터가 크게 의미는 없지만 데이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홍씨까지 줬어요. 익명정보에 그렇게 줘도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드물지만 이 사람 이름이 키카이예요. 키카이. 성이 키카이인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러면 개인정보가 키카이 35세 남성 경기도 분당시 불정 욕구중 뭐인데 가명정보에서는 20번 손님 킥씨 성이 킥 35세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분간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명기관하고 뭐 결합기관들이 있지만 이게 킥씨는 사실 예를 든 거고 근데 하다 보면 데이터를 결합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예상 못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데이터를 그냥 안 쓰는 게 가장 좋은데 데이터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익명정보지만 그런 것들 문제가 돼.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문제가 되긴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 아이디를 마스킹을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디가 너무나 유니크한 거예요. 뭐 이렇게 TTTT 뭐 이런 식으로 뭐 TS 이렇게 되는데 중간만 잘라서 보여줬지만 처음하고 끝만 봐도 누군지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식별화라고 했지만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사례를 들어서 최대한 이제 정보 보호나 이런 걸 하겠다는 게 데이터 3법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유통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표준화된 플랫폼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현재 오픈 뱅킹이라는 게 오픈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한 인프라를 말하면 오픈 API, 오픈 API에 뭐 입금, 뭐 출금 이런 API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토스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입출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은행을 위한 오픈 플랫폼이 있고 핀테크 회사의 오픈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최근에 보셔서 국민은행에서 다른 은행 계좌 많이 보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표준화된 원래는 이제 국민은행 API 따로 우리은행 API 앱이 다 별도로 있었잖아요. 이 모든 걸 표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공해주겠다는 그런 플랫폼이 있고 이런 오픈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금융만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건 아예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결합 기간은 뭡니까? 실시간이 아니죠. 이거는 실시간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돼야겠죠.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하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는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실시간 아니지만 결합해서 주겠다. 뭐 그런 게 데이터 결합 기관하고 데이터 거래소라는 영역이거든요. 이거를 왜 보여주냐? 이제 레볼루트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핀테크 회사인데 그 회사가 외국환 통행 등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뭐 종합지구 결제앱이라든지 뭐 개방형의 이런 부분들 이제 통일을 이제 오픈 이용해가지고 레볼루트처럼 만들어 보겠다는 게 금융 환경을 저런 식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뭐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게 목표고요. 아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분은 오픈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오픈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실시간을 이용 못하는 데이터가 훨씬 많잖아요. 데이터 3법처럼 만들어 보려면 아까 데이터 3법이라는 거는 뭐 의료만 하는 게 금융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데이터들을 조합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쓰겠다는 의미거든요. 나에 대한 데이터, 누구에 대한 데이터든 마이 데이터는 나에 대한 데이터죠. 뭐 이런 거죠. 배민의 배달 정보하고 그 쿠팡의 쇼핑 정보하고 우리은행의 카드 내역이랑 은행 병원에서 건강검진 내역 4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막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한테 뭘 해먹을 어떤 식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한 개 던지면 그거를 조합을 그냥 주면 유출되기 되게 쉽잖아요. 아까 킥시처럼 하다 보면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이 데이터 거래소하고 그런 부분이죠. 데이터 결합기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결합기관하고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결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를 통해서 파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익명화나 가명화 해가지고 데이터를 파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업을 해라.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좀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해라. 아까 PFMS는 예전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올바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익명화까지는 불법이 아닌가요? 그거는 뭐 누가 어떻게 제공했냐에 따라 다르겠죠. 누가 어떻게 제공했냐에 따라서 그 익명화라는 것도. 익명화라는 범위도 여기 이제 이런 데이터를 그 기관끼리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면 네. 개인기 완벽하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명 정보나 익명 정보를 해서 만들어 줘서 데이터를 하도록 된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한 개인정보를 물론 개인정보가 돼버리면 그렇죠. 근데 이 결합을 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도록 최대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아까 말한 제가 막 하이킥처럼 그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뭐 그런 거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그걸 막을 건지 아니면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오면 막을 건지 뭐 처음부터 안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문제 이슈이긴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는데 원래 그 개인정보를 가진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 데이터는 그거는 데이터 결합 기관에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는데 못하겠어요. 못하게 돼 있죠.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데이터 결합 기관이 50억 이상이고 뭐 별도에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 결합 기관이 의도하지는 않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데이터 결합 기관의 어떤 이게 고의로 한 건지 아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일부러 그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결합 기관이 한테 문제가 가는 거.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아까 키카이처럼 수십만 건, 수백만 건 데이터들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야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의료 금융은 괜찮은데 뭐 의료 금융 뭐 다 썼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안 할 거냐, 하면서 막을 거냐,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하면서 막자는 주인 거고, 또 개인이나 어떤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복면가왕 예를 든 게 뭐냐면 안 드러나야 되잖아요. 복면가왕은 사실. 근데 드러나잖아요. 예.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죠. 결합하다 보니까 나온 그 케이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별로 어떤 데이터 결합 기관의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마이데이터는 이렇게 2020년 6월 기준으로 과기부에서 마이데이터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말고 한 9개 되는데 제가 의료하고 금융만 가져왔습니다. 전자 처방전, 뭐 의료 처방 데이터, 금융의 모바일리티 뭐 데이터, 주핀테크 농협은행에서 개인 데이터를 아까 이런 게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는 온디바이스 프로미스 영역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공공 생활 이렇게 한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6가지만 화면에 캡처한 거고요. 이거는 과기부 홈페이지 가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 출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금융보안원에 가시면 이 페이지는 찾아볼 수 있어요. 금융 분야 데이터 주요 인프라 구축 방향에 보면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쓴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가져온 자료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면, 근데 이것도 금융보안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게 미국 사례인데 프로그레시브라는 회사가 자동차 보험이 데이터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보험료 최대 30% 할인됐다. 왜냐하면 패턴을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로보어드바이저는 이제 SNS 데이터하고 어떤 데이터 거래소 기관하고 종합 지수 간의 데이터를 상관관계를 분석하다 보니까 예측이 됐다. 그래서 영국에서 더벤트 캐피털 마켓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해외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이 사례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써봤어요. 그냥. 지역별 유동정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 정보는 가져올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익명 정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병원에 내원 환자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줘야겠죠. 근데 이것도 뭐 감염해서 줘야겠죠. 뭐 실제 이런 데이터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유동인 카드 매출하고 병원의 어떤 병하고의 어떤 특징을 이용하다 보면 병원 데이터를 병원하고 카드 매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지금은 아무도 안 해봐서 알 수는 없지만 하다 보면 뭔가 연관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매칭 구매하고 그런 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다. 그런 것까지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그려본 거예요. 이거는 제 책 그 핀테크 개인정보 지식 플랫폼에 나왔던 책의 내용인데 개인정보 이때까지는 좀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었고 이거는 제 책 사보시면 됩니다. 핀테크 개인정보 제 첫 번째 책에 나온 그림이고요. 그 앞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이용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개인정보 수집, 보관, 이용, 파기, 정보 주체, 이용자가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요. 그걸 뭐 저장을 하면 보통 제3자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겠죠. 금융결제원, 제3자 적용하고 위탁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이 위탁하고 제3자 제공의 차이는 뭘까요? 택배는 위탁이고 그냥 아예 넘겨주면 그거는 이제 제3자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받은 데이터 제3자 제공 그 받았던 회사가 이제 자신의 이익을 한다든지 영역이 조금 달라요. 동의를 받는 부분도 다르고.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11개로 구성이 돼. 홈페이지들 가시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보셨잖아요. 이용자의 권리가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제3자 적용하고 난 뒤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그 실제 데이터들이 그 개인정보 이용해서 뭐 핀테크 서비스 제공하거나 뭐 간편 송금, 해외 송금 이런 부분들 이용해 이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한 번씩 돌아가는 거죠. 이 영역에서 수집할 때 어떻게 할지 그리고 뭐 보관을 어떻게 할지 개인정보에서 가장 이슈는 뭘까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파기, 이용자 권리 이런 데서 네? 수집? 하긴 잘하시네요. 하기 안 하거든요. 이 두 분 답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 보시니까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 딱 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 개인정보는 뭐 이렇게 보통 파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파괴하거나 뭐 일부 보관. 왜냐면 제가 개인정보 영역 평가를 하면 공공기관이 어디 가서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개인정보 파괴예요. 파기를 해야 되는데 파기를 안 하고 있거든. 시간 지나면 파기하도록 되어 있거든. 보통 5년 상법에서 5년이고 뭐 법들마다 달라요. 그 보면 최근에는 그런 거 보셨나요? 혹시 개인정보 동의할 때 뭐 이렇게 개인정보 보유 1년, 2년, 3년, 평생 그거 왜 했을까요? 파기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바꾼 거예요. 동의를 받으면 법에 있거나 동의를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또 그 수집에서 또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리 동의받아도 수집 안 돼요. 주민등록 법정주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법에 딱 보통 시행령 같은 데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행령 그런 데 없으면 수집하면 안 돼요. 이런 플로우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GDPR을 왜 얘기하냐? 최근에 데이터 상법이랑 GDPR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혹시 GDPR이 생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데이터 상법도 있지만 GDPR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한국하고 유럽하고 개인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적격성, 지금은 이제 적격성 평가나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지금 아직은. 뭐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EU에서 봤을 때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이 높다 그래서 EU가 인정을 해줬고 한국은 개인정보위원회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어떤 요건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EU GDPR 레벨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레벨을 바꿔라.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가 격상됐잖아요. 장관급 뭐 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이것도 데이터 3법도 있지만 데이터 3법에서 데이터를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위치 레벨을 상승하겠다. GDPR처럼. 그거까지 염두에 둬가지고 개인정보가 이제 GDPR처럼 된 거죠. GDPR 레벨처럼 됐고 여기 중간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 마찰에 대한 근거한 평가라서 그 평가에 근거한 결정이 미치는 경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기 이거보다도 여기는 없는데 그 AI가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프로파일링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 EU GDPR도 있고 최근에 만든 한국의 데이터 합법에도 그런 권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GDPR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레벨처럼 만든 거죠. 그리고 어떤 20세기, 21세기 석유라는 이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만든 게 데이터 산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하고 그 테크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요. 나머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 끝나고 질문을 받는 게 낫겠죠? 뭐 어떻게 들을만 하신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제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여기 또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궁금해지네. 궁금해.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그러시고 개발 준비하시는 건가요? 개발자 되려고 하시는 건가요? 회사에다 보고는 안 해서 회사 이름 말씀. 아 회사 어차피 저만 지켜요. 뭐 이름 얘기 안 하셔도 되고. 회사에서 공공 데이터랑 보안 담당인데 회사 말씀 안 드리면 휴가인데 지금 그
그 서울이라서 선생님 강의 직접. 아 정보보호 관련 업무 하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명씩 다 물어보면 좋겠는데 표정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것 같아서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ISM에서 심사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렇게 공공기관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ISM에서 관리 체계라든지 이 정보보호 담당자 하시는 것처럼 그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개발부터 해가지고 뭐 정보보호, 뭐 안드로이드, 뭐 지금 하이퍼레드 패브릭, 블록체인 뭐 하는 게 없더라고요. 책도 지금 내고 있었고. 그래서 뭐 개발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학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건 뭐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블록체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시간에 많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깊게 설명하지는 못하겠고요. 이거는 이게 어떤 플로우인데 현행 물류 구조가 되든 은행이 되든 한 군데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블록체인은 저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 너무나 많은 반복을 해가지고 사용자들부터 뒤집지 못하게. 중앙에 누가 딱 하나 있으면 여기 중앙에 딱 하나 있으면 그 중앙만 딱 자르면 끝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이 반복을 해놓으니까 이 폼이 좀 반복이잖아요. 반복을 너무나 많이 해놓으니까 그 대신 문제는 반복으로 인해서 속도가 늦어요.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뭐 블록체인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로직들도 있거든요. 뭐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그런 걸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있고 BPU라는 게 있어요. 블록체인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그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속도를 좀 빨리 해주겠다라는 회사들도 있고요.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뭐 그냥 다 아실 것 같아서 4시 40분에 그러면 3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또 뭐 개인정보 파기가 이슈죠. 왜냐하면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부산 특구에서는 개인정보 파기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블록체인 올린 거를 이제 예외를 했지만 이것도 이슈거든요.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가지고 블록체인이라는 특징은 파기라는 게 없잖아요. 한국 개인정보 뭐 시간 지나면 파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방법을 찾아야겠죠. 여러 가지 솔루션도 있잖아요. 이거를 안 보이게 한다든지. 근데 뭐 어쨌거나 뭐 그런 식의 이제 이슈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이게 좀 그림이 깨져서 나오는데 넘어갈게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그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비트코인 이용해가지고 블록체인 인증을 했는데 그게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뭔지는 아시긴 아실 것 같아요. 하이퍼레저 패브릭만 있는 게 아니고 하이퍼레저 인디, 하이퍼레저 뭐 하여튼 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지. 하이퍼레저 패브릭만 그 프라이빗은 아니에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패브릭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은 이제 익명이 되고 익명 이더리움이고 작업 증명.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프라이빗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 증명이 합의나 이런 로직들이 다른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인증된 사람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대신 이제 비트코인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래 체결되는 건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빨리 이렇게 뭐랄까 약식으로 하고 이렇게 던져주고 이런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그 많은 블록체인 노드에 던지려고 진짜로 저장되려면 1시간 뭐 더 이상 걸리긴 하거든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더리움은 그보다는 빠르지만 그리고 스마트 계약이 비트코인은 없죠. 그걸 본 비탈린인가 만든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도입하자. 그리고 고랭, C, 파이썬 이런 걸로 이제 그 스마트 계약이나 이런 것도 계약할 수가 있고요. 만들 수 있고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암호화폐가 없어요. 근데 2.0에서는 팩코인이 지원되고 있어요. 코인 자체가 만들어지는 자체가. 그리고 허가형이고 처음부터. 그리고 합의한 로직이 뭐 솔로, 카프카 이런 게 있고 체인코드라는 게 별도로 있어가지고 고랭으로 많이 씁니다. 고랭은 구글에서 만든 언어예요. 뭐 고랭은 C하고 4하고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세미콜론 이런 게 없어요. 그럼 그런 거 자기가 알아서 막 컴파일 해주거든요. 저는 이제 C는 많이 알고 자바도 해갖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가 볼 때 다 비슷해요. 다 뭐 거기서 근데 왜 이렇게 언어들이 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크게 안 달라 내가 볼 때. 그리고 제가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보면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여기 웹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자바 영역을 이렇게 이 영역이 있는데 이게 자바 영역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자바하고 지금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신 자바는 중앙 집중형의 이제 DB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분산형 DB를 쓰고 있다는 게 똑같이 다르다는 거지. 왜냐하면 앞에 표현되는 노드.js나 뭐 고웹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인더스피어에서 그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뭘 하겠다, 뭐 입력을 하자, 뭐 이런 프로포절을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체인 코드가 수행이 돼요. 그래서 뭐 인증서 유효한 이 사람이 합법적인 사람인지 쭉 봐요. 그리고 엔더 쿼리가 있어요. 쿼리는 데이터를 볼 거냐, 너 몇 명이냐 이거가 있고, 네가 오늘 그 한 명이 입금이 뭐 한 명이 오늘 입금을 했으니까 이걸 해라. 그러면 이제 인보크라 그러는데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그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이제 월드 스테이트라는 DB가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그 모든 노드마다 뭐 피어 코드마다 그게 있어가지고 DB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DB가 있어서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커밋되면 그걸 가지고 모든 그 오더러가 이용해 그 안에 있는 모든, 만약에 지금 제가 있고 여기 뭐 제가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이런 회사가 있으면 다 오케이 되면 얘가 이제 다 뿌려주는 거지,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걸 반복을 해주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나만 거짓말을 뒤집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어떤 뭐 그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죠. 중앙에 있는 것들. 대신 뭐 알고 있겠지만 그 누가 아무도 일을 안 해주니까 누가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상으로 암호화폐가 있는 거죠. 가상자산. 근데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거가 필요 없다. 그냥 우리 한번 아는 사람끼리 하자. 서로 이제 그렇게 만든 거고. 자금 세탁 방지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 세계 암호화폐가 몇 개일까요? 코인이 몇 개일까요? 정답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 거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코인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시넷이라는 것을 본 거를 제가 일부 정리했어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뭐 국가, 지역 뭐 이렇게. 사실 이미 우리는 캐시들이 이미 있었어요. 캐시하고. 근데 저는 그 다 사이버 머니 아닌가요, 요즘에는? 블록체인하고 사실 사이버 머니하고 사실 지금 보면 다 그냥 다 가상이에요. 그게 그 가상인데 실물이 있는 가상이냐, 실물이 없는 가상이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제가 볼 때 다 가상이에요. 뭐 돈 뭐 누가 요즘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 카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이제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됐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많은 그 암호화폐들이 있고 가상자산이라고 그러죠. 법에 의해 가지고 플랫폼 코인도 있고 프라이버시 코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안 되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다크웹이라는 게 있어요. 다크웹.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엠번방 뭐 조주빈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다크웹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거죠. 토르라는 브라우저 혹시 아세요? 토르라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괜히 모르는 사람들 알려줄지 모르는데 저는 해봤는데 토르라는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 있듯이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이용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나와요. 막 이렇게 그 토르라는 브라우저 이용해서 들어가면 수록도 불가능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살인 청부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건 뭔가요? 익명이잖아요. 돈 주고 받을 때. 그럼 비트코인 익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크웹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인 게 이제 그 비트코인 이런 거였거든요. 그 회사들이 보면 그 자동세탁 방지 회사들을 찾아보면 뭐 다크웹에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다크웹에서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 있는데 돈을 뭐 이렇게 쭉쭉 어디서 받겠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주소를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주소를 먼저 볼까요? 이게 주소인데 이런 식의 작업 이거 이제 이런 주소예요. 이런 주소가 막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소를 찾는 거죠. 이런 주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름이 공개가 된 경우이고 대부분 이제 공개가 안 된 거죠. 조주빈도 이제 그런 걸 이용해 보려고 했던 거고. 동영상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 제가 설명할게요.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모네로는 한번 들어보셨나요? 모네로는 조주빈 때문에 유명해져가 들었을 거예요. 조주빈이 비트코인도 있고 모네로도 있고 뭐 두 가지 다 썼거든요. 조주빈이 문제는 뭐냐면 모네로를 쓴 거는 좋은데 그 모네로가 익명성이 강한 건 맞아요. 근데 KYC라 그래서 Know Your Customer, 넌 누구냐라는 걸 한번 하고 나면 매핑을 하면 여권처럼 이렇게 한번 매핑을 하면 다 추적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이제 모네로만 쓰면 괜찮은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 얘기 듣고 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딴 거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모네로, 뭐 대시, 지캐시, 피백스, 비트튜브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되게 다른 것보다 강한 거예요. 비트코인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에서는 퇴출됐어요. 모네로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업비트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퇴출해야 된다 뭐 여론이 많고 퇴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 KYC만 그냥 똑같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게 보면 무담보도 있고 가상화폐 스타권도 있고 법정화폐 등도 있고 테더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달러에 돼 있고 리브라가 이제 그걸 해보겠다고 미국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중국은 뭐 계속 치고 나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처럼 만들어 보겠다는 거 하고 있고 왜 문제가 되냐면 비트코인은 저 비트코인 샀거든요. 얼마에 샀을까요? 상상 못할 수준에 샀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재밌어 하시네, 그죠? 저 50만 원에 샀어요. 옛날 2013년인가 2015년인가 지금 천하병반 하죠. 그때 50만 원 살 때 사서 다른 사람들 다 30만 원 이렇게 30만 원에서 5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50만 원에 사서 몇 개를 샀을까요? 많이 샀으면 좋았을 텐데 10개밖에 안 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팔았어요. 나중에 2천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아깝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도가 더 중요해요. 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격 호응을 하시는 분들. 리브라, 비트코인,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게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사이버머니잖아요. 돈 빼고는. 근데 리브라는 이제 아까 뭐 하이퍼레지 패브릭 같은 블록체인이고 노드 수가 28개에서 100개 그렇게 많지가 않죠. 좀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10,000개. 아까 속도가 늦다는 게 그 10,000개에다 다 저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재적 가치는 없죠. 근데 리브라는 아예 이제 처음부터 돈하고 연동해서 하겠다는 거고 선불 전자지급 수단은 그냥 돈이잖아요. 돈하고 그냥 1대1로 매핑 해놓은 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뭐 카카오페이 이용할 때 그 사실 카카오페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사실 돈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취득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리브라하고 비트코인은 둘 다 무기명인 대신 선불 전자지급 수단은 50만 원까지는 무기명 가능한데 50만 원 넘어가면 이음카드나 이런 거 혹시 써보는지 모르겠는데 50만 원 이상을 하게 되면
실명 인증을 하라고 그래요. 50만 원 이상 하게 되면. 50만 원까지는 이제 교통카드는 저희 들고 다니는 교통카드 있죠.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50만 원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무기명으로는 되는데 그리고 한도는 200만 원까지. 근데 이거는 한 5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은행들하고 차별 이렇게 했던 뭐 네이버페이나 이런 회사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많긴 한데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이게 한도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500만 원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밑에 금융위원회 리브라 이해관계에다가 제가 의견 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가 나오고요. 디파이는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 그래서 그냥 블록체인의 금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누가 이렇게 기자님이 뱅킹 없는 뱅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뭐 그게 맞다면 맞고 틀리다면 틀린데 뭐 그것도 될 수도 있고 은행이 없지만 근데 비트코인 자체도 내재 가치가 있으니까 뭐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 이자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자를 주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든 담보대출도 가능한 거잖아요. 금융물용에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 그거가 다는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있고 두나무에서는 이제 두나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고 여기 두나무 홈페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뭐 가치를 주고 있다, 이자를 주고 있다, 그리고 뭐 대출도 가능하다. 6개가 아마 대출이 가능할 거예요. 탈중앙화 거래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탈중앙화 거래소는 뭘까요? 그 거래소는 그냥 빗썸 뭐 이런 데가 그냥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또 블록체인 자체는 탈중앙화인데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거든요? 중앙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고 근데 비트코인도 탈중앙화이고 그 거래마저도 탈중앙화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대신 뭘까요? 속도가 높겠죠. 탈중앙화를 하니까. 왜냐면 1대1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부동산도 어떻게 생각하면 탈중앙화 거래소로 할 수 있어요. 화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막 거래소처럼 만들어 놓고 쭉 하면 되겠지만 또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탈중앙화 같은 거는 부동산 매수 매도할 때 1대1로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거래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가지고 사겠다 팔겠다 막 하고 똑같은 시간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이게 이제 거래소 현재 뭐 비싸면 이런 데 보면 되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킹이나 이런 부분 그 거래소가 해킹에 취약한 거는 블록체인 자체가 취약한 건 아니에요. 중앙화되어 있으니까 그게 취약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탈중앙화 거래소로 하면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제 그런 거래소가 있고요. 이것도 블록체인 시대에도 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DID거든요. 디센트럴라이즈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전 블록체인 시대의 여건이라고 생각해요. 신분증. 블록체인 시대에 아까 뭐 가상자산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할 때 그러면 그 꼬리표를 누가 달아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꼬리표를 어떻게 달아주고 있냐면 이렇게 달아주고 있거든요. 비대면 실명인증 방안이라고 해서 핀테크 회사에서 뭐 이렇게 신분증을 넣고 SMS하고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입금하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금융위원회에서 4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 4가지 방안 중에 2가지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랑 1번 실명인증 사표랑 이게 뭐 4번이라고 그러는데 입출금 계좌 인증하는 거 이거 2가지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실명인증을 그 사람이 실명인증을 하는데 이런 방안은 블록체인 시대에서는 그게 아닌 이제 DID라는 걸 통해서 하겠다. 근데 DID도 결국에 인증을 해야겠죠. 인증을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 여건을 만들어지고 나면 아까 뭐 저희 모바일 운전면허증 DID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블록체인 시대에서 쓰이는 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책인데. 그 책에서 받았는데 사실 이 한 장만 이해하면 끝나는데 이 한 장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책을 한번 썼죠. 썼는데 KYC라는 단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now Your Customer. 네가 누군지. KYT도 있어요. KYE도 있어요.
직원들 채용할 때도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확인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뭐 CDD라고 하고 EDD라고 하는데 EDD는 이제 좀 의심스러운 고객들한테는 자금의 출처라든지 송금의 목적까지 밝히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WLF라는 게 왓치리스트 필터링인데 이거는 뭐냐 오사마 빈라덴도 회원가입 할 수 있잖아요. 송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요주의 인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왓치리스트 필터링은 그 주의한 인물, 뭐 정치적 위험 이런 사람들을 확인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박근혜 이제 오사마 빈라덴이잖아요. 근데 오사마 반라덴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잡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영어잖아요. 스펠링이 틀릴 수 있잖아요. 오사마 빈라덴이라고 쓸 수도 있고 오사마 반라덴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이 오사마 빈라덴인지 아니면 뭐 스펠링이 틀린 건지 근데 오사마 빈라덴이 1950년생인데 실제로 오사마 반라덴은 2000년생이다. 그리고 뭐 여자다 이러면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송금 활동하면 되는 거고 근데 오사마 반라덴인데 보니까 오사마 빈라덴 나이도 유사하고 뭐 성별도 똑같고 나이 이름도 뭐 이렇게 국적도 똑같다. 그러면 이제 이 고위 뭐 은행이든 핀테크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을 뭐 송금을 불가하게 할지 안 되게 할지 그런 거 판단하고 그래서 이런 뭐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금 세탁 방지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게 테러에 이용되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테러에 이용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런 걸 솔루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아까 이름 피터링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은 아까는 이거 설명해서 넘어가고 블록체인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주소가 딱 지금 나와있어 화면에 나와있잖아요. 주소가 좀 나와있지만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매핑을 했잖아요. 매핑을 했지만 매핑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왜냐하면 지갑 발행 저도 지금 주소가 한 20-30개 될 것 같아요. 제가 KYC 된 주소는 한 3-4개밖에 없고 옛날에 제가 2013년도에 비트코인 샀을 때 그때 0.1씩 막 줬거든요. 사실 그 지갑 주소를 내가 어디 있는데 찾지를 못해. 비밀번호가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회원가입하고 이러면 0.1 비트코인 막 줬어요. 그런 거 다 모아놨어야 되는데 아쉽다. 근데 코인 주소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암호가 있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KYC 옛날에는 그냥 그 주소랑 이렇게 매핑을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오펙이라는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요 비트코인 주소는 이렇게 나쁜 거라고 딱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코사라디 알리가 이 주소를 쓰겠어요? 또 다른 주소 쓰겠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소를 수집하고 뭐 그래서 이 서로 이렇게 트래블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여행을 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여행하는 사이에 중간에 누구한테 되는지 알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조주빈이 비트코인 구매 대행을 이용해서 했잖아요. 제3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이게 KYC라는 걸 서로 인증을 했는 회사들이 하면 문제가 되는데 KYC 미수행한 뭐 구매 대행이나 이런 데를 했으면 추적이 불가능한데 KYC를 하는 거래소끼리 했으면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잡힌 거예요. KYC 안 한 데하고 했으면 아까 지갑처럼 뭐 요거는 지금 나온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림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입금하기나 거래 내역들이 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쭉 앞에 말씀드린 앞에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정보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보호는 ISMS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ISMS 정보보호 담당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ISMS 인증 힘사원이기도 한데 이렇게 1년에 시험 쳐가지고 한 200몇 개의 통지 항목이 있어요. 그걸 가서 이제 어떤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에 맞는 회사들한테 가서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건강검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는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이제 거래소들은 지금 현재 다 뭐 카카오페이, 뭐 비버퍼, 커블카, 주식회사 컬리, 우정사본부 이런 데가 다 ISMS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ISMS 인증은 옛날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시면
위생에서 이렇게 종이를 막 흘려요. 종이가 흘렸는데 그 비밀이 적힌 거예요. 그 DRM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막 회사 바깥으로 막 나가거든요. 뭐막 찾아봐 누가 유출했냐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이 모든 행동들이 정보인데 이걸 하는 이제 관리 체계라 그래서 누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드는 그게 인증인데 그런 것들 현재 이제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 지금 테크핀하고 블록체인 회사들도 대부분 이런 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쭉 한번. 빅테크하고 핀테크하고 테크핀하고 P2P 대출, 레그테크, 뭐 DID, 탈중화 거래소, 물류, 양호화폐, 디파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개념적으로 이게 딱 맞다라는 건 아닌데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했습니다. 1시간 5분 정도 했고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혹시 저 찾아보시려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제 이름 나오거든요. 그리고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고요.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의 잘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하나의 무슨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카카오페이 인증 같은 게 카카오페이 인증 네. 그런 게 이제 블록체인 인증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그리고 삼성에서는 렉서 레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하이퍼레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히 블록체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퍼블릭 체인만 블록체인을 볼 거냐, 프라이빗을 블록체인을 볼 거냐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 하이퍼레저 패브릭까지도 뭐 본다면, 근데 뭐 업무적으로 현실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면 좋긴 한데, 근데 뭐 속도 문제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지금 각광받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장 더 이렇게 좀 확실한 영역에서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가해와 동시에 진짜로 블록체인이 제대로 이게 관리라는 개념에서는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정부라든가 이런 개발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오류 난 걸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명물 같은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하이퍼레저 쪽으로는 어쨌든 조금 이제 자기들 어떤 IBM이라는 커다란 어떤 회사가 또 네네네. 그걸 지지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또 갖추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퍼블릭 진정한 의미 퍼블릭으로는 글쎄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관리를 하고 싶고 뭔가 감독하고 싶고 막 이런 그것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를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요새. 해외 송금은 한국에서 해외 송금할 때 코인원하고 그 모인이 이제 스텔라를 이용해가지고 해외 송금하려고 했고 과기부 샌드박스에 올라가 있는데 허락은 안 해줬어요. 스텔라 이용하고 있고 그런 해외 송금을 이용하는 뭐 리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퍼블릭으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활성화 안 돼 있고 그리고 머니그램이나 스위프트도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어떤 블록체인 이용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스위프트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말씀드린 금융 영역에서 가장 먼저 어떤 퍼블릭 영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퍼블릭은 퍼블릭대로 가고 프라이빗은 프라이빗대로 왜냐하면 또 프라이빗의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퍼블릭의 장점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 영역에서 해외 송금이나 이런 부분들 영역에서 뭔가 솔루션이 이제 킬러 솔루션이 나오고 장기적으로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또 프라이빗 영역은 또 영역대로 회사 업무를 하는 영역에서는 또 필요한 거니까 두 가지를 나눠져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또 질문. 네, 저 지금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디요? 그 오픈몰을 네네. 참여 중인데 네, 쇼핑몰. 네. 예, 제가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네.
회원 가입을 하려면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간단한 네네네. 건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쇼핑몰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원 가입 정보가 네. 넣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그 회원 가입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그것 좀 어떻게 바꿨으면 그런 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언제쯤 그게 가능할지 혹시 그런 로비를 좀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지 DID가 다 말씀하셨잖아요. DRD는 아직 초기고 지금 한 4개 정도가 막 서로 이렇게 뭐 공인인증서 아마 될 것 같은데, 근데 DRD도 초기에는 아마 실명 인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쇼핑몰은 사실 실명 인증까지 필요 없는데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테러에 이용하거나, 근데 뭐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페이 로그인이나 뭐 네이버 회원이시면 그런 소셜 로그인을 적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요? 가입. 그 외국 사람을 우리는 원하는 건가요? 진짜 가입할 때 이메일하고 제 이름하고 핸드폰 정도만 넣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위버스에 한번 회원가입 해보시면 그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뭐 구글하고 뭐 이런 것들 가져서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간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쇼핑몰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간편하게 뭐 위버스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주소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소는 이제 실제로 필요할 때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중으로 좀 나눠서 뭐 글로벌을 상대로 하신다면 아예 위버스는 아예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3개만 딱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이용해가지고 뭐 그런 글로벌하게 이용하신다면 차라리 한국 걸 이용하신다면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걸 하시겠지만 아예 글로벌하게 하신다면 위버스 가셔가지고 딱 보면 전 세계 암을 대상으로 딱 3개만 받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제가 빅테크 때문에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그리고 그렇게 받고 장기적으로 이제 실제 업무 이용하실 때는 주소나 이런 부분 받으셔야 될 거니까 또 별도로 이제 그때 별도로 저도 예전에 그 이나인페이하고 함께 이나인페이 있을 때 회원가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간편하게 받고 뭐 전환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실제로 이용하고 싶을 때 그때 좀 더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메일하고 이메일 인증만 하고 그것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돈의 가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르니까 나중에 쇼핑몰 하신다면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네. 위버스 아까 제가 이거 BTS 플랫폼이 BTS가 회원가입하는 플랫폼이 위버스라는 게 있어요. 치면 나오실 거예요. 네. 더 이제 질문 없으시면 여기 지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사인을 해서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명을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합의를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마음대로 지명을 해서 하고, 아니면 뭐 합의하셔가지고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탐나시는 분이 이제 오케이 하시든지 아니면 합의를 하셔가지고 누구 하시든 아니면 이제 제가 지명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뒷말이 안 나오는 합의하는 게 가장 좋죠. 합의하시는 게 가장 좋죠. 여기 있는 가위가위보 동의합니다. 네? 가위가위보. 가위바위보 하세요. 그럼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합치고 강의 여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여기서 끝냅시다.